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8월도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제외하면 하루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은 그래도 오늘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에서부터 소식이 들려왔죠. 요즘에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기세를 그대로 받으면서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오름세로 출발했고요. 박스권에 갇혀는 있지만 지금도 상승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포진되어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그래도 시장에는 경계감이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내일은 PC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연준이 선호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만큼 이 이슈를 어떻게 소화할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이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에서 소식이 나와 있죠. 새로운 대표 이사가 선임됐습니다. 반년 이상 경영 공백 상황이었는데 선적해 있던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네, KT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김영섭 전 CNS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지난 3월 구현모 전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약 5개월 만에 경영 공백이 해소된 건데요. 김 대표는 전 LG CNS 대표고 그 이전에는 LG U+ CFO를 역임했습니다. LG에서 38년간 경영 경력을 쌓아온 재무 전문가로 불리는데요. 특히 LG CNS 대표를 역임할 당시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신사업으로서의 디지털 전환에 성과를 냈다는 점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신임 김 대표가 KT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고 지속 성장성 강화와 또 기업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김영섭 신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KT그룹이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기술력, 또 사업 역량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사내이사에는 KT 네트워크 부분장 서창석 부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서창석 신임 이사는 KT 유무선 통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고품질의 안정적인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운용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스코에 있어서 HD 현대중공업까지 노조와 그리고 사측 사이에 지금 굉장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양사의 상황은 지금 어떨까요? 네, 우선 포스코와 HD 현대중공업이 파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포스코 노사의 임금 및 단체 협상은 창립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또 현대중공업은 1년 만에 무분교 타결 전례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양사 모두 임금 인상과 관련한 이견이 큰 상황이라서 이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계 투쟁이 현실화할 경우 포스코는 생산 차질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고요. 또 현대중공업은 선박 납기 지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또 성과 인센티브, 제도 신설, 중식비 인상, 학예 휴가 및 휴가비 신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2.6%, 물가상승분 5.1%, 또 3년간 임금 손해분 5.4% 등을 고려해서 기본급 인상률을 올렸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임단협을 앞두고 노조에서 6에서 7% 인상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사실상 2배가량 인상률이 높아진 셈입니다. 조합원들에게 자사주 100주를 지급하느냐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노조 측은 최정우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진이 올해 스톡 그랜트로 1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받은 만큼 그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측과 노조 사이의 협상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요? 네, 노사 양측은 20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했지만 그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노조 측 요구를 들어주면 1조 원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기본급 인상 없이 나머지 5건만 수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조는 23건의 임금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기본급 인상 없이 그 외에 5개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서 협상이 안 된다고 통보를 한 상태고요. 노조는 향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통해서 쟁의 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포스코홀딩스는 건설 경기 침체와 글로벌 철강 수요 감소, 또 생산 차질 등의 여파로 올 하반기 실적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쟁점이 되는 사항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현대중공업도 1년 만에 무분교 타결 기록이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사는 앞서 호봉 승급분 3만 5천 원을 포함해서 기본급 12만 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68.78%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최초 제시안인 기본급 18만 4,900원 인상보다 인상폭이 낮아서 다수의 조합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후 노조는 오는 31일 중앙쟁의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3시간 동안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조선소 가동률이 떨어지며 선박 납기 지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발주처와 약속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반기 선박 수주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HD 현대중공업의 임금 협상 협의안이 동종업계 대비 연간 인상 효과가 가장 높았지만 조선업계 경기가 전에 없이 좋아진 만큼 추가 인상이 이루어져야지 합의안 동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 출시일을 확정 지었죠. 시기가 언제일까요? 네, 애플이 다음 달 12일 최신 아이폰인 아이폰 15와 또 애플워치를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다음 달 12일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있는 본사에서 행사를 열고 관련 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상품 중 일부는 티타늄으로 제작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는 그동안 애플이 고수해왔던 자체 라이트닝 단자 대신 안드로이드 폰과 같은 USB-C 타입 충전 단자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이폰 판매 가격은 종점보다 높게 책정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고용시장이 꺾이는 조짐이 보이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나스닥의 강세를 중심으로 3대 지수 모두 오름세로 장을 마쳤고요. 또 엔비디아를 필두로 인텔, AMD 등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세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59%로 강하게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런 뉴욕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해 3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오늘 2,575선에서 시작해 소폭의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0.5% 상승한 2,564원에서 4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788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주와 오늘 제조업 부분에서 강한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각각 1,627억 원, 247억 원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925선에서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닥이 920선 회복한 것은 지난 3일 이후 약 19거래일 만입니다. 현재는 0.82% 상승한 92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IT 부분 쪽에서 강한 매수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각각 177억 원, 1,509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1,585억 원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입니다. 현대차가 올 연말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전망이라고 밝히면서 자율주행차 관련주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라닉스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하더니 현재까지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5,61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DY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현재 24%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역시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현재까지 상한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22일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공모가 8,000원 기준 현재는 2배 정도 시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9,88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관련주입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 투심이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이다 오늘 다시금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사조 오양 시가가 고가였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8,58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조 시푸드 강하게 4.38%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4,58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연말 세계 최초로 시속 80km까지 작동하는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레벨 3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아예 잡지 않아도 목적지를 향해서 차가 알아서 달리는 건데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차에 레벨 3 기능을 넣은 것은 지금까지 일본 혼다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속 60km가 상한이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이 벽을 뚫은 겁니다. 관련해서 오늘 자율주행과 스마트카, 반도체 섹터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테슬라에서 전해져 온 슈퍼컴퓨터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컴퓨터가 엔비디아의 H100 GPU를 10,000개 정도 장착한다는 소식 속에 간밤에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체크해봐야 할까요? 네, 일단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차량 가격을 이제 아무래도 허들이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살 사람들은 대부분 전기차를 샀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전기차가 아직은 비싼 조건. 그렇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 인하시키고 있죠. 그만큼 더 빠르게 많은 자동차들이 우리의 FSD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이거든요. 근데 뭐 말만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이지 그게 풀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아직은 조금 부끄러운 그런 단계거든요. 근데 점차적으로 기술은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술 진보를 위해서 자율주행 플랫폼을 결국에는 구축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세계 3위의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우위에 있는 3억 달러 정도 되는 슈퍼컴퓨터를 런칭을 하겠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죠. 결국에는 이런 인공지능, AI, GPU 이런 것들이 고성능의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주행 같이 굉장히 변수가 많은 이런 기술들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 쪽에 H100 GPU가 1만 개가 슈퍼컴퓨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 과정 때문에 결국에는 실제 자율주행 기술을 훈련시키는데 엔비디아의 GPU를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적용이 된 인공지능 컴퓨팅 클러스터를 출시를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인공지능의 자율주행 학습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내년에도 아마 이거 이상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게 자율주행 분야입니다. 네, 지금 뭐 테슬라 이야기도 나오고 엔비디아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또 앞서서 테슬라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뭐 슈퍼컴퓨터인 도조 이슈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더욱더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면 관련 업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탄생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가장 본질적으로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사가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예전처럼 자주 애용은 못하지만 택시 이런 쪽들도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4차 산업이 다 각계 개별이 아니라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 차량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 사람, 인간 대신 이 로봇 기사가 택시를 운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모든 4차 산업이 다 초연결로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행 보조 장치를 실행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만약에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모든 테슬라 차량에 자율주행 로봇 택시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혁신적인 변화가 업계 전체적으로도 온과 동시에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분야에도 이런 영향들이 크게 미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인드 매핑을 자주 해보셔서 이게 과연 어떤 산업 분야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객이 일정 비율을 지불하면서 로봇 택시를 결국에는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갈 거고요. 최근에 이제 동영상을 X라는 SNS 플랫폼에 하나 올렸죠. 45분 정도 편집 없이 올렸는데 약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뿔을 붙이기가 약간 민망할 만큼 기술적으로 조금 보완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테슬라는 굉장히 많은 전기차를 FSD를 장착함으로써 판매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도로 조건에서의 자율주행 데이터, 우리가 빅데이터가 요즘은 돈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전국 각지, 세계 각지에서 모이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변화를 또 불러일으키겠느냐. 제가 항상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차량 안에서 무엇을 할까? 의자가 딱 앉았을 경우에 자동으로 뒤로 젖혀지면서 모든 자동차의 벽면이 다 스크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도 발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좀 깊게, 딥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테슬라의 AI 컴퓨팅 클러스터 출범 소식이 트리거가 됐고요. 또 현대차 그룹의 호재까지 전해지면서 우리 자율주행 관련주들 조금 장 초반부터 강했는데 관련주들 주가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일단은 전일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네.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수급적으로 좀 유입이 되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러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은 전체 시장 코스피에서 순매도 행진이에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투신이 매수, 사모펀드 매수가 아니라 금융투자가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한 1,700억 정도의 매수 정도가 들어오는 걸 빼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했네요. 그래도 그나마 코스닥 쪽이 조금 낮긴 하지만 기대했던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체 섹터 중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스마트카, 자율주행차가 1, 2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특히나 라닉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상한가에 들어간 뒤로 풀리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닫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도 DY가 28%대 상승, 일중 고가 흐름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런 테마가 나타났을 때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테마가 대장주가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대장주가 이 상한가를 굳히지 못하고 풀리면서 윗꼬리, 음봉, 그리고 그 밑에 종목들도 길게 윗꼬리. 그럼 그 테마는 굉장히 힘이 없는 단순 테마, 하루로 끝나는 테마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네. 라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강하게 닫아놓은 상태에서 후발 주자들까지도 윗꼬리가 아닌 일중 고가 형태의 흐름을 2시간 넘어서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뒤로 가고 있는 종목들까지도 1등, 2등주 못 산 사람들이 자율주행 얼마나 사고 싶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은 그 밑에 시세가 강한 거 순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됐고 이게 단순 테마로 끝날 테마는 아니고 앞으로도 글로벌 빅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인포뱅크, 유진로봇,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현대 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이 10%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현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장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주가 양상을 좀 살펴보니까 라닉스의 경우에 상한가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경우에도 장대 양봉 형성하면서 상한가 기록 중이고요. 인포뱅크의 경우에 17%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꽤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는 상태네요. 그런데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지금 앞장에 살펴봤을 때 레벨 3를 상용화한다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자율주행차의 여러 가지 장비들도 좀 장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네. 현대차가 이렇게 자율주행에 힘을 싣게 된다면 함께 좀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기업들은 어느 곳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테슬라 쪽에서는 차량의 가격을 계속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비싼 얘네 둘이죠. 레이더, 카메라가 제일 싸고요. 그다음이 네. 레이더, 그다음이 라이다입니다. 아, 이렇게 네, 지금 순이군요. 순서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네. 가격 수는 그렇고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자율주행 5단계 네. 최종이에요. 아까 3단계부터는 통제권을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3단계가 의미 있는 자율주행의 첫 단계, 첫 단추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다와 레이더가 들어가야지만 카메라로는 볼 수 있는 한계라던가 날씨의 한계 이런 것들이 명확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먼 거리를 통신, 우리가 이제 5G, 6G라고 하죠. 원거리 통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 정보를 미리미리 차량에 알려주고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장착이 되려면 결국에는 카메라 몇 개만 탑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더, 라이다까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자율주행이 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장 같은 쪽들 그리고 네. 또 항상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업인 것 같은데 모트렉스 같은 기업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요. 이게 자동차의 내장 옵션에 원래 제조를 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여기에서 AR, VR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량에 타서 운전할 필요가 없이 음성으로 인식을 하겠죠. 뭐 어디 해운대로 데려다줘 하면은 자동으로 그 순간부터 시트가 젖혀지고 그리고 화면이 스크린으로 변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명령을 내리고 영화를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기업이 이제 모트렉스다라고 보이고요. 현대차 그룹과 함께 PBV라고 하죠. 우리가 다목적 유틸리티 이런 쪽들인데 그런 공장들도 설립을 하면서 개인 맞춤형
모빌리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트렉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또 한국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에 좀 힘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달리는 슈퍼컴퓨터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수 기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 우상향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우루루 좀 테마성으로 네.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실체적으로 정말 수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파고 들어보면 당연히 현대차 그룹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의지가 누구에게 가장 반영이 많이 될까? 당연히 계열사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가 수혜를 먼저 받을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오토에버, 현대 오토에버 지금 12%대까지 강하게 상승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며칠 동안 거래량이 감소했다가 다시 한번 증가되면서 8월 초에 거래량을 넘볼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그룹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도요. 그러면 2030년에 전사 매출액의 30% 이상이 이런 소프트웨어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OTA라고 합니다. 우리가 테슬라 쪽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버 더 에어라고 하죠. 네. 이런 시스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차량 연동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기업들이 이런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좀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전해주신 내용들이 다 긍정적인 이슈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룬 이슈들 중에서 토픽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토픽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작은 종목들, 지금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재무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정말로 앞으로의 성장성은 인정합니다. 스토리도 인정하고 하지만 과연 이런 기술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에게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현대 오토에버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의지가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계열사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 서 있는 업체가 바로 이 현대 오토에버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전 세계 어떤 차량이건 간에 다 공급할 수 있는 레퍼런스들을 확보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현대 오토에버를 지금 자율주행 내에서는 좀 관심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 오토에버 최근의 주가 흐름도 조금 궁금한데요. 최근의 흐름과 함께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와서 6월 말부터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12만 원대 막혀오던 지점을 빵 뚫어줬습니다. 1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14만 원 조정, 그 이후에 저점 고점이 함께 높아지고 있는 이런 차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35일선까지 눌림을 꽤 많이 줬어요. 그러면서 살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한 얘기가 아니고요. 살 기회를 많이 줬었고 고점을 한 번 더 높였기 때문에 물론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빠지지 않고 계속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눌림목을 전제를 해놓고 어디에서 살지 고민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다음번 눌림목은 14, 15, 그다음에 16만 원 정도 선부터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 다음번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보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포스코 DX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DX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포스코 DX의 전망까지 한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포스코 DX의 주가가 상승을 한 이유는 앞서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 덕분이었습니다. LNF 역시도 사실 같은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 상장사의 코스피 이전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한데 자세한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네, 코스피로의 이제는 분명한 호재가 맞습니다. 근데 네. 그 전에 좀 말씀드릴 거는 많은 투자자들이 코스닥은 2부 리그, 코스피는 1부 리그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나스닥이 있고 뭐 다 따로 있듯이 네. 그 시장만의 특수성이 있죠. 우리 성장주는 코스닥이 더 많을 수 있고 뭐 기술주 같은 경우는 기술 우회 상장도 가능한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왜 계속 코스피로 가려고 하느냐? 이유는 이거죠. 일단 포스코 DX나 다른 올해 한 3개 정도, 이제 LNF까지 가면 4개 정도, 한 5개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건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동성 확보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트보다 백화점에 비싼 물건이 많듯이. 그러니까 돈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유동성 확보가 훨씬 더 손쉬운 거죠. 거기에다가 지수 펀드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코스피가 유리하면 유리합니다. 네. 또 유동성 확보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뢰도 확보죠. 코스닥에 있는 기업보다 이제 코스피로 가면 아무래도 그 기업에 대한 신뢰 지수가 올라가는 건 네. 분명한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많은 또 투자자들이 코스피는 1부 리그, 코스닥은 2부 리그 같은 상황인데 분명히 이제 시장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보면 공매도 폭격을 피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네.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변동성이 많은 코스닥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되게 네. 심하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잘 들어가는데 코스피로 들어가면 이 공매도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 네. 보면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면 우선 첫 번째로 패시브 자금 유입되죠. 그러니까 유동성 확보가 더 좀 손쉬운 게 있고 그리고 현행법상 공매도는 코스피 200 편입 전까지는 금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매도 피하는 것도 좀 사이드 이펙트로 많이 있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은 뭐 그런 여러 가지. 근데 제일 중요한 이전 목적은 유동성 확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인지도와 신뢰도 확보 측면도 있고 거기에 공매도 세력을 피하려는 입장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이 유동성 확보라고 전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해에 가장 많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인데 지금 살펴보면 수치가 지금 쭉 봤을 때도 2000년대 이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우선 변동성이 너무 심한 장세가 네.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본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부분 때문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본시장 자체가 또 워낙 커졌어요. 네. 유동성 확보 자체가. 그래서 이 정도 유동성이면 좀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 이 두 가지 때문에 선호하고 있고 아까 8월 달까지 3개잖아요. 네. 지금 포스코 DX하고 LNF까지 하면 올해가 5개이기 때문에 최근 15년 사이에 가장 많은 이전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살펴보면 이제 올해 들어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주요 기업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나와 네. 있는데 사실 이전 상장한 이후에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기업들도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전 좀 궁금한 부분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유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좀 알려주세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 자본의 크기가 일정 이상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 시장 가치 자체가 좀 높아야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제 그 문제고, 지금 보면 이제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은 분명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분명해요. 네. 주가에 분명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런 유입으로 인한 이 갑작스런 이 증가, 이 자본 밸류의 크기가 높은 거는 실제는 투자자들이 유입하고 유동성 효과밖에 없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아까 세 개 우리가 봤는데 SK 오션플랜트하고 BH하고 나이스펜가 정보가 지금 세 개다가 이전했지 않습니까? 보시는 네. 듯이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SK 뭐 두 오션플랜트 종목은 빼고 마이너스고, 네. 특히 이제 SK 오션플랜트가 4월 19일이고 6월 20일, 8월 8일인데 네. 명 주가가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기업은 펀더멘탈이다. 예. 그 기업이 얼마나 수익을 내고 펀더멘탈이 튼튼한 걸 보는 것이 핵심이지, 단순하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기업에게 정말 좋은 자금들이 흘러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하고 좀 주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이전 상장을 한 이후에 SK 오션플랜트는 5%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나머지 종목들의 마이너스권에 지금 등락률이 보인 만큼 지금 포스코 DX와 LNF도 비슷한 흐름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포스코 DX는 사실 연초 대비 너무 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 동력으로 코스피 상장을 하는 거고, 잘 아시듯이 포스코 퓨처엠의 2차 전지와 따라가면서 같이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네. 포스코 퓨처엠도 사실은 이전 성장하면서 굉장히 5배 이상, 6배 가까이 올랐죠. 네. 오른 그 이유도 있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좀 큰 자금을 유입하기 위해서 옮기는 건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아까 본 그 기업과는 좀 다른 양상을 할 수도 있어요. 우선 이유가 뭐냐면 포스코 DX라는 기업을 잘 뜯어보면 네. 옛날 이름이 포스코 ICT예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ICT는 뭐냐면 일본의 SI 기업이죠.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내 계열사들에게 SI 인프라를 깔아주고 SI를 운영해주는 수익을 했었는데, 최근에 포스코 DX는 이름을 사명을 바꿨듯이 네.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네, 어떤 비즈니스인지 살펴볼까요? 우선 포스코 DX의 비즈니스는 IT는 원래 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SI 기업이죠. 포스코 그룹 내 계열사에 IT 깔아주고 SI 인프라 해주는 건데, 지금 포스코 DX를 보는 건 저는 두 번째 EIC하고 로지스틱 쪽입니다. 네. 이제 지금 당장 돈 되는 건 이제 EIC 쪽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인데, 2차 전지 사업을 잘 보시면 지금은 2차 전지라는 이름을 단 것만으로도 굉장히 뛰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성장 곡선이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슨 싸움이냐면 결국에는 품질과 코스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품질과 코스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얼마나 잘 구축하는가가 핵심인데, 네.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권영수 부회장이 추장이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스마트 팩토리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그 스마트 팩토리를 드라이브를 걸면서 모든 새로 준공하는 공장에 나면 저걸 다 깔게 될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 DX는 포스코 퓨처엠이 공장을 증설할 때마다 매출이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캡티브 마켓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또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산업용 로봇 자동화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물류 자동화 같은 것도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라는 기술을 원천을 가지고 있으면 산업 로봇 자동화와 물류 자동화가 따라오는 기술이거든요. 동반되는 네.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해서 새로 들어오는 투자 자금으로 키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1차 한번 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네. 누구 때문에? 포스코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공장을 증설하기 때문에 네. 그 매출과 이익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 관건은 뭐냐면 그 기간 동안 이 포스코 DX가 이 기반 기술을 잘 습득했다면 캡티브 마켓인 포스코 그룹사가 아니라 다른 계열, 그러니까
외부 기업까지 이런 수주를 해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또 한 번 점프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요 산업 자체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고 네. 아마 그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리쇼링,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에 있는 공장을 지속적으로 아마 옮기게 될 겁니다. AI와 빅데이터와 이 스마트 팩토리가 합쳐지면 굳이 낮은 저임금이 필요하지 않고 자본만 들어가면 충분히 자국에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큰 대세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대세에 끼어 있는 기술이 AI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공장에 들어가는 세팅할 때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선 주목해 보는 것도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겠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나와 있는 만큼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면 그런 자금들 여기 활용하겠다가 좀 명확하게 좀 제시돼 그렇죠. 있으니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조금 납득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포스코 DX의 경우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도 있잖아요. 포항의 양극재 공장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기도 했고요. 또 수주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입니다. 또 포스코 그룹은 지난 7월에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밸류데이에서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포부도 밝혔는데 그러면 앞으로 포스코 DX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우선 지난해 일단 매출 1조 클럽을 달성했어요. 네. 지금 이번에 DX와 사명을 바꾸면서 향후 5년간 4조 정도의 포부를 밝히긴 했는데 네. 그 4조라는 숫자는 아마 포스코 퓨처엠이 성장하는 것만큼 같이 성장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이죠. 네. 그 정도까지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저는 반영됐다고 봐요. 그러면 그 다음 그 성장 포인트는 뭐냐? 그 기술이 정말 현실화되어서 캡티브 마켓인 포스코 계열사가 아니라 외부 기업까지 수주를 해와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거든요. 네. 그것까지 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성장 포인트는 있기 때문에 현재 기업 가치가 2조 뭐 이렇게 된다면 이미 그 가치는 캡티브 마켓에 대한 매출과 이익 곡선 이미 다 반영한 기업 가치라서 그 다음 기업 가치는 아마 산업화 로봇 그리고 물류 자동화 같은 기술에서 얼마나 차별화된 기술로 캡티브 마켓이 아니라 캡티브 마켓을 벗어난 시장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가 아마 그 다음 기업 가치를 좌우할 겁니다. 캡티브 마켓 이외에서 성장이 가능한지를 한번 그렇죠. 꼭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렇다면 포스코 DX의 경우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스코의 계열사잖아요. 그러면 그 계열사들 중에서 포스코 DX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만한 곳이 어딘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사업 성과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포스코 퓨처엠이죠. 네. 그러니까 포스코 DX는 포스코 퓨처엠과 굉장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스코 DX가 그 현재 리튬, 니켈, 양극재, 음극재 생산하는 2차 전지 소재 생산을 위한 공장에 제공되는 자동화 설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 그런 자원 개발 쪽, 포스코 홀딩스 그 산하에 있는 여러 계열사들의 2차 전지 관련 소재 생산 관련 자동화 시스템, 제어 시스템, 통합 관리 시스템은 모두 포스코 퓨처엠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DX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시스템 공급은 이미 캡티브 마켓으로 확보한 상태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포스코 DX의 성장은 2차 전지의 성장과 똑같이 연동해서 봐도 된다. 이게 네. 첫 번째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원래 포스코 DX 상반기 매출을 보면 작년 1조 클럽 넘다 그랬잖아요. 네. 상반기에만 7,800억 했어요. 매출을. 그리고 영업이익도 240억입니다. 네. 작년 동기 대비 65%, 98%나 높은 거예요. 네. 다 포스코 퓨처엠 때문이죠. 향후 5년간 이 정도 성장 속도를 네. 이룰 겁니다. 네.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계속 공장을 증설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포스코 퓨처엠이 4월 달에 원래 계획보다 2배 더 많은 증설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렇다면 포스코 DX의 성장 곡선은 퓨처엠과 같이 갈 것이다. 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포스코 DX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그룹은 바로 포스코 퓨처엠으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업황 내에서 사실 포스코 퓨처엠도 입지를 단단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가가 급등한 바가 있었는데 그러면 포스코 DX 이전 상장 과정에서 후광 효과를 더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이미 다 반영된 것 같아요. 선반영인가요? 굉장히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뭐 또 오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선반영 많이 된 상황이고 한 4, 5년치는 이미 선반영된 것 같고
포스코 DX도 이미 선반영되어서 저는 뭐 다른 어떤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어떤 공급선의 어떤 스킬적인 문제지 이미 펀더멘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반영된 실적이다. 네. 이미 주가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영된 모든 숫자는 그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캡티브 마켓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 선반영된 거예요. 포스코가 이상하지 않는 이상 포스코 네. 퓨처엠이나 기타 2차 전지 소재 생산하는 많은 계열사들이 공장을 지을 때마다 누구한테 일을 주겠느냐? 퓨처엠에게 주죠. DX에 주죠. 그게 이미 다 선반영된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는 포스코 DX 자체만을 보고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실적 베이스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의 성장 곡선과 같이 연동해서 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매출액 중에서 네. 포스코 계열사가 아닌 곳에서 매출액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 번 더 투자의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포스코 DX는 혼자만 좀 보기보다는 포스코 퓨처의 성장 곡선 함께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포스코 뭐 그룹주 중에서 DX와 퓨처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그룹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지금 포스코가 크게는 사실 포스코가 우리가 지금 뭐 2차 전지를 하도 뜨거워서 2차 전지 이야기하지만 네. 포스코 홀딩스 산하의 제일 큰 건 사실 포스코죠. 네. 철강이죠. 포스코의 탈철강도 하고 있지만 포스코가 지금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대대적인 혁신을 아마 일으킬 겁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는 스마트 팩토리도 저는 포스코 DX의 수혜로 갈 것이다. 그럼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신설 공장이 아니라 공장 내부의 여러 가지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메인테넌스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매출로 바로바로 수치를 계산하기 어려울 거예요. 내부의 어떤 정보가 아니면 포스코 그 퓨처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신설 공장이잖아요. 네. 신설 공장이 하나 서면 그 전에 매출을 금방 유추할 수가 있어요. 1공장 지을 때 얼마 포스코 DX가 들어갔는데 2공장 지을 때만 들어갔는데 3공장 지을 때는 이만큼 캐파가 이 정도면 이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구나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같은 기존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를 바꾸는 것은 또 다른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계산하기는 일반인들 쉽지는 않겠지만 네.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건 만약 거기에까지 들어간다면 포스코 퓨처엠의 공장 신설에 대한 캡티브 마켓에서 나오는 매출보다 훨씬 큰 매출도 나올 수 있다. 그런데 포스코는 이미 철강 공장들을 스마트 팩토리로 가고자 하는 계획은 네. 이미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DX에게는 나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죠. 지금 들어보니까 호재거리가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 철강과도 좀 엮어볼 수가 있는 만큼 또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포스코 DX에 대해 저희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의 어떤 주가의 오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코스 비전 상장의 호재밖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거는 그 부분으로 끝나는 것 같고. 근데 아까 코스피로 이전한 많은 기업들이 네. 좀 길게 보면 그렇게 실제로 좋지는 않았어요. 이런 상승 흐름은 언젠가는 거품이 빠질 것이고, 그리고 이미 오른 정도의 밸류는 이제 많이 선반영도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먼저 움직이면 포스코 DX도 같이 따라가면서 한번 보는 것도 좀 이렇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투자 전략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의 흐름을 먼저 보시고 포스코 DX를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선행되는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 양상을 먼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과 관련한 섹터에서 좀 뉴스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테슬라 이슈도 있었고 현대자동차의 이슈도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상한가 랠리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에서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을 좀 골라오셨습니다. 현대오토에버를 짚어주셨는데요. 현대차 그룹에서 자율주행의 중추 역할을 하는 만큼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짚어드렸으니까 저희 방송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코 DX의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이 있습니다. 밸류 하향 요인은 해소될 전망이니까 이전까지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